월요일부터 4주, 4주 동안 2차 그 문제풀이도 하면서 총정리 겸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요, 그동안에 지금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시험 문제를 지금 여기다가 지금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 같은 경우는 상해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그냥 뭐 저기 자동차 대인 보상에 대인 실무에 10점씩 들어간 거, 재산보험에서 10점씩 들어간 의학이론이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 여기에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풀다 보면은요, 이렇게 제가 굳이 뭐를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연도별로 제가 이거를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추이가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그리고 작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요, 이게 물론 이제 상해하고 질병하고 뭐 5대 5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해에서 조금 더 많이 집중해서 한 6문제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에서 한 4문제 정도 나왔는데 상해에서의 6문제도 올 상해 인 경우가 아니고요. 약간의 질병의 요소가 가미된 그런 상해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상해야 질병이야를 완전히 경계를 나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해를 당하면은 질병의 요소가 상해랑 같이 엮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은 부분이야? 근데 일반적인 문제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상해라고 해서 상해에서 정말 일반적인 문제가 나와야 될 거는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상황을 줄 때,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을 줄 때 이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차도 똑같아요. 연식에 따라서 새 차가 뭐 어떻게 된 거하고 좀 노후된 차하고 뭐 좀 다르잖아요. 보상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해편이다라고 내와 있는 것들은 원래 기존에 있는 책들이 책자가 되게 두껍죠. 근데 그것도 제가요, 맨 처음에 처음에 책을 쓸 때보다 지금 한 3분의 1로 줄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필요 없는 것들은 제가 다 골라냈는데 그래도 허를 찔려요. 그래서 사실은 의학이라고 하는 게요, 요것만 하면 다 해요 하고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 저는 말을 못 하겠어요. 이것만 해도 돼요 라고 구라를 치고 싶은데 그건 그야말로 구라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험에서 꼭 다뤄야 되는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이제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기출문제 첫 번째 1번을 한번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해부학적 용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의 요즘 추세가 이거예요. 채점하기가 너무 힘든가 봐. 채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논술 형태로 되는 것들은 다른 과목들은 논술로 해도 돼요. 근데 의학은 논술로 하자고 하자니 좀 그렇고 정확한 팩트들이 있잖아요. 뭐 수치라든지 진단 기준에서 수치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점수를 이거를 어떻게 매길 거예요. 이거를 쭉 나열을 했는데 이 사람 잘 썼으니까 내가 10점 줘야지 8점 줘야지 이렇게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가지 나열해라. 5가지 나열해라. 5가지 중에서 뭐 3가지 이상 뭐 써라. 이게 왜 그러냐면 3가지가 다 10가지 중에서 3가지만 쓰면 그냥 점수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과목들은 뭐 넘버링 붙여갖고 뭐 정의 목차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나열해서 쓰잖아요. 근데 의학에서는 만약에 4가지 이상 써라 그러면 4가지 이상 써라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줄줄줄줄줄 이렇게 서술로 하는 것보다는 4가지니까 좀 배려를 해서 채점관이 나 4개 그러니까 4개 다 쓴 거를 좀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요, 뭐 동그라미로 써도 되고요. 그냥 하여튼 번호를 써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야 4가지를 얘가 썼구나. 그 다음에는 읽어보기가 아주 편해. 그런데 이거 쓸 때 또
쭉 쓰고 2 쓰고 3 쓰고 많이 주잖아. 시험지. 그지? 시험지 아끼지 말고요. 보기 좋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채점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다 맞았어. 근데 막 읽어봐야 이 사람을 알아. 그러면 조금 불편해요. 저는 선생이니까 우리 학생이니까 내가 하나라도 더 이 사람이 알기 때문에 채점을 해주고 싶은 생각에 막 찾아서 하지만 그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요. 쭉 내려서 써. 근데 10가지를 쓰라 그러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쓰면 한 바닥을 다 차지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만약에 10가지를 써라 그러면 크게 보기 좋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써줘야 아 얘가 7가지, 8가지, 10가지 중에서 몇 개지를 쓰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답만 쓰지 마요. 또 한 번 더 써줘. 만약에 뭐에 대해서 설명해 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써주고 그거에 대한 설명, 한 번 더 써주고 그거에 대한 설명. 그래야 뒤죽박죽 돼도 아 얘가 이거를 알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쓰는 방법 요령은 조금 깨끗하게 너무 서술식으로 쓰지 말고 약간 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넘버링 붙여서 눈에 보기 좋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신체 부위의 움직임에 관한 해부학적 용어를 10가지 열거해라. 이거는 하나의 1점씩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10가지를 이제 나열을 해서 쓰는데 지금 여기 이게 2008년도 문제예요. 10년이 지났죠? 10 몇 년이 지났어요. 이제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요.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상해도 나올 거 다 나왔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회귀해. 아주 오래전 걸로.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거. 그래서 그 아주 오래전 것들은 뭐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거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요즘 들어서 몇 년 전부터 트렌드가 가로치기 트렌드가 많이 나와요. 그 가로치기는요. 1번 가로치기, 2번 가로치기는 뭐냐면 설명해주고 그 단어를 묻는 문제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3년 전부터 한두 가지씩 나오기 시작하다가 작년에도 좀 나왔죠. 당뇨병 진단 기준 하면서 가로치기 막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진단 기준에서 이 정도면은 여기에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문제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12.3이야. 근데 내가 12.4로 썼어. 12니까 좀 맞게 해주지 않을까? 노노노노 이거는. 왜냐하면 그 진단 기준에는요. 예를 들어서 이거 이상이면은 해줄 거야라는 그런 진단 기준이 거기에서 그 학회나 이런 데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변동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학은 정확하지 않으면 그냥 틀려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요. 내가 알고 있는 거에 서술적으로 막 나열을 하다 보면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변에서 부분 점수라든지 똑같진 않지만 부분 점수를 맞을 수 있지만 의학은 거기에서 비껴나가면 아니야.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10가지 움직임에 관한 용어를 해부학적 용어를 10가지 열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갑자기 10가지를 쓰라 그러면요. 헷갈려요. 만약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가로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굴곡. 항상 이런 걸 볼 때 움직임이야 그러면 자기 어깨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돼. 움직여 볼 때 이렇게 팔도 좀 움직여 보고. 그럼 이게 뭐지?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면 얼마나 좋아. 구부리는 거, 각을 이루면서 구부리는 거. 굴곡 피면서 굴곡 됐다 하면 굴곡의 반대 방향으로 피는 건 신전이구나. 그러면 얘가 이것만 있나? 항상 인체는 정중앙을 기본적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다. 이거를 머릿속에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정중앙을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 정중앙에서 멀어지는 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굴곡, 신전, 내전, 외전.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회전이 들어가지? 회전이 들어가는데 이 회전에서 방향을 주면 돼요. 안쪽으로 회전이야? 내회전. 바깥쪽으로 회전이야? 외회전. 그러면 굴곡, 신전, 내전, 외전, 내회전, 외회전. 그래서 10가지 중에서 6가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돼. 그런데 그 다음부터 막히지. 6가지는 썼는데 4가지를 더 어디다가 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방향을 배운 거를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뭐지? 손등, 발등, 우리 등이라는 표현을 배측이라는 말을 썼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배측으로 등 쪽으로 구부려 보세요. 배측 굴곡. 그죠? 그러면 등 쪽이 있으면은 손바닥이나 발바닥 쪽이 있겠네. 그러면 장측 또는 저측이라는 말을 쓰겠네. 그러면 장측 굴곡, 저측 굴곡. 그러면 벌써 3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9가지 썼는데 하나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딱 보다 보면은 뭐예요? 손목이든 발목이든 어떻게 해요? 완전 회전은 아니지만 반쯤 돌아가는 부채살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맨 밑에 보시면 4번, 외번이라는 말이 있지만 대부분은요, 이 4번, 외번이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의사들이 쓰지는 않아요. 뭐라고 쓰느냐면 반이라는 말을 써요. 반. 그래서 4반, 외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은 원래는 그 손목, 발목은 거의 같이 동일시해요. 그래서 같이 손목 쪽에서도 손등, 발등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뭐 배측 굴곡, 저측 굴곡 또는 장측 굴곡 이렇게 쓰지만 안쪽으로 반, 바깥쪽으로 반 이렇게 해서 4반, 외반 이렇게 4번, 외번 써도 되고요. 번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절이 있는 데서만 써요. 그리고 반이라고 하는 거는 공통으로도 써요. 그러니까 헷갈려서 서로 의사들이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에 관한 용어는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손해사정 업무를 할 때요, 가장 중요하게 나중에 관절 운동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데 2008년도에 시험 문제에 나오고 그다음에 안 나왔어요.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굴곡, 신전, 내전, 외전 먹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5점 이상은 너도 나도 다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6개부터는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하면서 써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굴곡, 신전, 내전, 외전,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내회전, 외회전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회내, 회외 여기서 없지만 내회전, 외회전도 다 가능하다는 거. 여기서는요, 그냥 간단하게만 썩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달리 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볼록하거나 돌출한 부위에 관한 용어 이런 것도 사실은 가로치기로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과, 와 이거 헷갈리거든요. 돌기는 남들도 다 알아. 돌기를 움푹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의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돌기는 다 튀어나온 거야. 그런 것들은 안 나와요. 그런데 조금 생소한 부분들 과, 그지? 근데 여기다가 동그라미 한번 잘못 치면은 영 다른 말이 나와요. 과는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관절면이 불룩하게 솟아서 튀어나온 걸 과라고 한다면 와는 움푹 들어간 걸 얘기해요. 그래서 과하고 와는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분명히.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과, 그 다음에 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대퇴골에만 쓰는 커다란 돌기가 하나 있죠. 전자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돌기를 대전자, 조그만 돌기를 소전자라고 해요. 그거하고 아주 유사한 상완골에서의 또 관절면이 부풀어 오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불쑥 튀어나왔냐, 예? 툭 튀어나왔냐 하는 것들은 과, 돌기 뭐 이렇게 나오지만 뭐 그 결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툭 튀어나온 거라기보다 약간 평지보다는 튀어나왔는데 좀 둥글둥글하게 조금 뭔가가 무덤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우리는 결절 뭐 이런 말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완골에서도 결절이 있는데 큰 결절을 대결절, 작은 결절을 소결절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돌출된 부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면 반드시 보셔야 될 게 과, 그 다음에 뭐 돌기 이런 걸 안 나와. 과하고 그 다음에 전자라는 단어, 그래서 대전자, 소전자, 그 다음에 상완골에서 결절, 그래서 대결절, 소결절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은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방향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 방향하고 플러스 움직임을 가지고 움직임에 관한 용어를 쓰면 돼요. 그죠? 내측, 외측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다 가장 기본은 정중면이에요.
정중면에서 안쪽으로 다 모이는 건 다 내측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신체는 크게도 보지만 각각의 미시적으로 다 볼 거예요. 팔에 있어서 윗팔, 상완골에 있어서 어디 쪽이 내측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어느 쪽이 내측이에요? 팔에 있어서 골두 쪽이 내측이야. 왜냐면 골두 쪽이 안쪽으로 이렇게 박혀 있지 바깥쪽으로 이렇게 박혀 있지는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팔을 요렇게 돌리든 어떻게 해? 안쪽에 있는 골두는 변함이 없어요. 이 방향은. 그래서 골두 쪽에서 쭉 내려오는 돌기가 내과. 그죠? 골두 바깥쪽에서 쭉 내려오는 게 외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내측 외측은 항상 정중면을 기본으로 해서 정중면 안쪽으로 가깝게 있는 걸 다 내측이라고 얘기할 거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내측을 제외한 바깥쪽을 우리는 외측이라고 얘기할 거다. 근이 원이 이런 것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요? 심장. 심장에 가까운 쪽. 그다음에 심장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손가락에서 근이 원위를 찾아. 손가락에 마디가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지골이라 그래. 수지골이라고 하잖아. 이건 너도 다 알아. 근데 수지골에 뼈가 3개야. 그럼 뼈가 3개인데 이걸 이름을 어떻게 붙여? 근위지골. 그 다음에 심장에서 가까우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심장에 가까운 게 아니잖아. 내가 붙어있는 쪽에서 심장에서 가까워 있는 거니까 여기가 근위지골. 그러면 원위지골은 끄트머리가 될 거예요. 그럼 끄트머리. 그럼 가운데 뭐라 그래? 어머, 가운데 중자 쓰면 되지. 중이지골. 그래서 굳이 가운데는요 말을 안 해. 가까운데 먼 데를 빼면 그냥 가운데 중자 쓰면 돼. 뼈도 똑같죠. 근이 원이 가운데는 골간 또는 그냥 간부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극단적으로 근이 원위를 따져주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은 3등분을 해서 심장에서 가까운 쪽, 심장에서 먼 쪽을 뺀 나머지를 우리는 간부, 골간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 아래, 뭐 상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던 거 있었죠? 손에서 어디가 내측이에요? 내가 이게 많이 헷갈린다 그랬죠? 손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돼요. 근데 발은 뒤집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손에 있어서는 내측 외측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어렵지 않아. 해부학적 자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이 붙는 자세야. 이 자세야. 손바닥이 안쪽으로. 그러면 내측은 새끼손가락이 내측이 돼야 돼요. 항상. 그런데 사람들은 요렇게 얘기를 많이 해. 근데 마치 엄지가 안쪽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엄지 쪽을 다 내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야. 엄지 쪽이 내측이 아니야. 그러면 일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엄지 쪽이 내측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서로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해줘야 돼. 그래서 손목에 있어서는요 내측 외측을 잘 쓰지 않아요. 서로가 헷갈려서 어떻게 쓴다 그랬어? 뼈를 내비게이션화 시켰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이건 잊지 말아야 돼. 이거 하나 하면은 몽땅 다 그 신경까지 다 접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엄지 쪽으로 딸려 올라가는 뼈가 자기 거 잡아봐요. 그냥 눈으로 하면은 다 알아. 근데 집에 가면 몰라.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업 시간에는 아우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집에 가서 보면 이거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대. 그건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서는 집중을 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가장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중요하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한 게 어딨어. 손으로 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 나한테 익어요. 이게 기억을 해요. 그러면 손은 항상 펜을 잡았을 때요. 펜을 잡았을 때 손을 이렇게 해. 그러면 엄지 쪽으로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도 되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도 돼요. 변함이 없어요. 뼈는. 자, 엄지 쪽으로 타고 올라가면 자기 손을 딱 잡아봐. 널따래요? 이게 무슨 뼈야? 요골이에요. 그럼 이 요골은 엄지 쪽하고 쭉 타고 올라갔을 때 요골이에요. 그러면 새끼손가락 쪽으로 쭉 타고 올라갔더니 뭐가 딱 걸려. 이거는 무슨 뼈야? 척골이에요. 그러면 요거 두 개만 요거를 뒤집어도 여기도 척골, 뒤집어도 여기가 요골이에요. 그러면 엄지 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골측이야. 아까 내측 외측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린단 말이야.
나는 이게 원래 해부학적이니까 이게 내측이 맞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맨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내측이지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헷갈리니까 딱 배제해버려요. 그래서 의사들이 진료 기록을 쓸 때 내측, 외측, 손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뼈를 가지고 얘기해. 엄지 쪽? 그냥 엄지 손가락 쪽 하면 길잖아. 응? 그러니까 어떻게 뼈를 딱 기본점으로 잡아요. 그러면 요걸 측이야. 근데 요즘은 또 이름은 또 이렇게 함축하는 걸 또 좋아하잖아. 그러면 요걸 뼈는 다 맞잖아. 그러니까 골자 빼버리고 요측 하면 돼. 됐어요? 응. 그러면 새끼손가락 쪽은 뭐라고 하면 돼? 척측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다시 들어가. 자, 손목을 요측 변이해 보세요. 요측으로 움직여 보라고. 요측으로 움직여봐. 이게 움직이는 거잖아. 요측이니까. 엄지 쪽이라며.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안 와도 안 헷갈리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요측으로 움직였는데 완전히 90도 안 되지. 이렇게 하면 90도지만 이거는 손목의 움직임이 아니야. 그죠? 놓고 움직이거나 하는 거. 요축. 이거를 사선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요사위라는 말 써요. 사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애진단서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어떤 사람이 손목을 다쳐서 운동 제한이 왔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총체적인 문제예요.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 사람이 운동 범위가 뭐 정상 운동 범위보다 뭐 4분의 1 가량 제한이 됐다고 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운동 범위에 굴곡 신전 뭐 이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목에 있어서는 굴곡 신전 이런 말들을 잘 쓰지 않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손목에 있어서? 조금 전에 배운 요사위, 척사위도 나와야 될 거고 또 뭐가 나와야 돼? 가장 기본적인 건 뭐라고 그랬어? 굴곡 신전이라고. 근데 어디를 굴곡이라고 그럴까? 어디를 신전이라고 그럴까? 헷갈리잖아. 그지? 그러면 방향을 줘야 된다 그랬죠? 배측 굴곡, 창측 굴곡 또는 좌측 굴곡 해도 돼요. 그치?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손목이야. 손목. 그래서 만약에 기출문제 1번을 가지고 응용을 한다면요. 그렇게 각 관절의 부위를 가지고 운동 범위에 가로치기 해도 돼요. 정상 운동 범위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고 그거는 제3보험에서 또 할 거니까 어차피 할 거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3보험에서는 이 사람이 후유장애를 줄 때 전체 자기 정상 운동 범위의 4분의 1 감소가 제한이 있냐 4분의 2냐 4분의 2는 2분의 1이구나 2분의 1이냐 4분의 3이냐에 따라서 후유장애 등급이 달라진다. 그러면 관절 운동 범위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몇 가지를 할 거야? 어깨 관절, 그다음에 뭐 주관절, 왕관절이 다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죠? 보통은 가장 기본적이 굴곡신전, 내전, 외전이야. 그런데 어깨 관절에서는 회전이 들어가고, 그죠? 손목에서는 뭐가 들어가? 조금 전에 그지? 반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사위, 척사위가 들어가는 거야. 됐습니까? 어려워? 더 헷갈려졌어? 갑자기? 응?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의 그 경향을 봤을 때는요. 재작년부터 조금 패턴이 달라졌어요.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풀어보면서 제가 이거를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방향, 움직임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시험 문제에 그동안 배제됐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넘겨보세요. 4번입니다. 4페이지. 기출문제 2번 보면요. 골절의 치유 단계. 이거는 2006년도에 나왔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나올 때 됐는데 그동안 배제돼서 안 나왔어요. 이것도 가로치기도 잘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을 가지고 찝어서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자, 골절의 치유 단계 그러면 항상 뼈가 부러졌구나. 그러면 우리가 골절이 입었어. 골절이야. 그럼 뭐예요? 아프구나.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당연한데 여러분들 생각 안 하십니다. 뼈가 부러졌어.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인이 뭐야? 페인이에요. 페인. 기억하세요. 그렇게 쉬운 문제를? 근데 그렇게 쉬운 문제 다 틀립니다. 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쓰면 민망해. 이건 남들도 다 아는데. 진짜 그런데 골절 입으면요. 가장 큰 증상은 뭐예요? 아파요예요. 통증.
통증이에요. 페인이에요. 이게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해든 질병이든. 근데 어떤 사람은 골마 터졌는데도 안 왔어. 왜 인제 오셨어요? 별로 안 아파요.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사인은 통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골절이 났는데 어떻게 안 아파? 근데 아프기만 해? 붓고 피도 나고요. 아파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붓고 피나고 아프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이가 그지? 그런데 다 똑같아. 붓고 피나고 아파 그러면 조금 부종, 그죠? 통증, 그죠? 이런 것들 그러면 뭐 출혈 뭐 이런 걸로 약간 좀 순화를 좀 아니 순화가 아니라 좀 어떤 게 있어 보이고 어떤 게 없어 보이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국가고시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문제풀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단계가 무슨 단계예요? 첫 단계야. 골절 치유에. 치유인데 왜 이게 첫 단계예요? 이런 첫 단계가 만약에 이 첫 단계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골절 치유의 3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첫 번째 염증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염증기, 그 염증기 우리 몸에서요 질병이든 상해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염증입니다. 염증은 없으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염증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염증기를 효과적으로 잘 지나가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면 염증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골절 부위의 외상으로 인해서 붓고 부종이 있으면서 통증이 있고 부종이 있고 피가 나고 하는 혈종이 있고 이런 단계를 우리는 염증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또 만약에 개방성이야 그러면 또 목까지 얹어져. 외부에서 균도 막 들어와. 그러면 염증이 더 심해지겠지. 그러면 염증이 심해지면 그 다음 단계 힐링 단계로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염증기를 잘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병원에서는 항생제 쏟아붓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두 끝도 하지 않아요. 보통 딱 일주일 이내로 잡아야 돼요. 1 내지 5일. 왜 1 내지 5일이야? 뼈가 쬐끄만 뼈도 있고 굵은 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내지 뭐 하지만 일주일 이내 다 끝나. 가장 짧은 기간을 가져야 되는 게 염증기다. 그럼 염증기를 잘 보냈어? 두 번째는 어떻게? 본격적으로 뭐냐면 골절 치유에 엄밀하게 따져서 골절 치유에 완전히 초기 첫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단계가 뭐냐면 복원기다. 가장 사실은 중요하면서도 원래의 골절 치유의 근본적인 첫 단계예요. 어떤 단계? 서로가 부러져 있던 뼈가 서로가 살살살살 붙으려고 하는 이런 단계야. 그럼 붙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드 같은 거를 칠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뼈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 그래서 여기에서의 키워드는요. 가골이라는 단어가 나와줘야 돼요. 복원기까지는 다 맞췄는데 가골이라는 단어가 빠져? 안고 없는 찐빵. 그래서 가골이 형성되는 단계가 바로 복원기다. 그 다음에 이 복원기가 끝나면요. 그 다음에 의사가 해줄 게 한 개도 없어. 그 다음에는 내 몸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복원기가 시작이 되면 집에 가서 나 혼자 그냥 있으면 그냥 알아서 해. 내 몸에서. 그 다음에 3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뼈가 부러졌어 라고 얘기하면은요, 이 단계는요, 우리 몸에서는 막 치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치유하다 보면 막 뚱뚱하게 붙어. 이렇게. 그러면,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 제가 항상성이라는 걸 늘 강조해요. 왜? 우리 몸은요, 있는 그대로를 원하지 더 과한 것도 싫고요. 모자란 것도 싫어. 그래서 질병에서 뭐가 있어요? 나 진짜 뭐가 모질라는 것 같아서 막 비타민 왕창 먹어. 하루에 필요한 건 100ml야. 내가 10,000ml 먹어도요. 100ml만 딱 쓰고 버려버려요. 뒀다가 그 다음날 열흘간 쓰면 되지.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필요한 양만 쓰고 쿨하게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항상 내가 필요한 양은 요거야. 요거보다 더 많은 것도 싫고 모질란 거는 또 그것도 싫어.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 봤더니 과하게 붙었어. 과하게. 이거 내 거 아닌 것 같아. 나는 원래 슬림했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서 자, 뼈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항상 증식. 뼈를 재생하는 데 필요한 세포가 있고 흡수하는 세포가 있어요. 라고 배웠어요. 자, 뼈를 재생할 때 나오는 세포가 어떤 세포? 골아세포. 그지? 골아세포. 항상 뭐를 만들 때
그다음에 다른 말로 골모세포, 엄마세포가 있어야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라세포라는 단어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고라세포가 막 만들어서 뼈의 재생을 돕는다면 그다음에 봤더니 이거 너무 뚱뚱해? 흡수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파골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뼈를 흡수를 시켜줘요. 그러면 그 흡수를 하면서 내 모양으로 되돌려 오는 게 세 번째 단계가 마지막 단계인 재형성기, 다른 말로 리모델링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재형성기 이렇게 세 개의 단계를 거쳐서 골절의 치유 단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2006년도에 나왔지만요, 굉장히 가장 베이직하면서도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요 그동안에 막 어려운 문제 뭐 그런 문제에서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좀 돌아갈 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보시면 돼요. 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게 올해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체간골은 흉곽과 척추체로 이루어져 있다. 흉곽과 척추체를 구성하는 뼈 이름을 서술하고 체간골의 기능을 서술해라 라고 썼어요. 자, 체간골, 그리고 체간골만 쓰면 체간골이 뭐야 했는데 친절하게 흉곽과 척추체로 이루어졌다고 여기서 나열을 해줬어. 이거 못 먹으면요 큰일 나는 거야. 이거 가장 기본. 그러면 잘 모르겠어. 그럼 내 거 쳐다보면 되지. 흉곽이 여기잖아. 흉곽이 여기고 척추가 여기네. 그렇다고 뭐 나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고 흉곽? 척추네. 그러면 흉곽을 이루는 뼈가 뭐가 있지? 이건 뭐지? 늑골. 늑골 하나는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늑골을 쓰는데 여기서의 여러분들이 7점짜리예요. 이게 늑골, 갈비뼈 이걸 원하는 게 아니야. 병원 여기에서는. 그러면 뭐냐면 늑골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개수는 좀 알아줘야지. 그러면 12쌍의 늑골하고 그 다음에 앞에 넥타이처럼 되어 있는 뼈 흉골, 한 개의 흉골, 그 다음에 뒤에 흉추가 몇 개야? 12개의 흉추 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써줘야만 7점이 들어가요. 틀린 거는 여기서 몇 개냐가 아니라 구성하는 뼈 이름만 써라 그랬으니까 뼈 이름만 써도 돼. 그런데 뼈 이름은 늑골, 흉골, 흉추 이걸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안에, 그러니까 제가 시험 문제를 읽을 때요, 배점을 잘 보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 남들은 휘황찬란하게 쓰는 거야. 막 12쌍에 뭐 좌우 한 쌍에 저기 늑골이 12개가 있고 막 이렇게 쓰는데 나는 늑골, 흉골, 흉추. 그러면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7점을 다 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반만 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점을 다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 이런 거. 뼈 이름 써라 그러면 굳이 7개 써라, 6개 써라 하지 않아도 나와 있잖아. 이 뼈가 뭐 남들은 더 많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를 좀 써주고, 그 다음에 2번 척추체를 구성하는 뼈가 그러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흉곽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척추체는 어떻게 구성하냐? 그러면 우리가 경추, 흉추, 요추, 그지? 그 다음에 천추를 구성을 하는데 여기서도 개수를 좀 써줘야 되는 거예요. 7개야, 12개야, 5개의 요추야, 천추도 5개였는데 옛날에 5개였는데 하나로 뭐 뭉쳐졌다. 그 다음에 미추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거를 지금 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과거에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몇 년 전에는 척추의 신경에 대해서 다 쓰라 그랬어. 척추 신경에 대해서 서술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이 7개의 경추골 뼈 써주면서 각각의 뼈에서 좌우 한 쌍씩 나온다 그랬는데 경추만 후두골에서 하나 더 나오기 때문에 8쌍이야 그랬는데 사람들이 쌍이라는 좌우 한 쌍이라는 말을 다 빼먹고 8개, 12개 이런 식으로 써갖고 또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체간골의 내부, 체간골의 그러면 기능은 뭐야? 체간골의 기능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에브리바디 다 알아. 자, 체간골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골반이야. 얘 안에 뭐 들었어만 보면 되잖아. 뭐 들었어? 장기가 들었어. 심장, 그 다음에 폐, 그 다음에 여기 골반 안에는 방광, 요도, 생식기가 들었어. 그럼 뭐예요? 보호하는 기관, 기능이 있다. 그래서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3점이지. 남들도 다 아니까 3점은 애따 먹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점도
3점을 올로 먹기 위해서는 그냥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 이렇게 쓴다기보다 흉곽을 이루는 뼈는 늑골하고 흉골이 있는데 그 안에 내부 장기가 심장, 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호한다. 골반에서는 뭐 요도, 방광, 생식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써주면 3점을 퍼펙트하게 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나오고서 이게 체간골 이걸 나왔는데 아 이제는 나올 게 없구나를 알았어. 이제 이 사람들이 시험 문제를 이제 낼 게 없어서 이제 이런 걸 내는구나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재산보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후유장애에서 체간골의 뭐 후유장애 뭐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 체간골이 그 2018년도부터는 뭐가 들어갔어? 그 골반골 안에 그 척추 중에서 천골, 미골이 골반골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지? 2018년도부터인가? 예, 그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이게 이거구나를 알 수가 있죠. 재산보험을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를 다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고 좋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6페이지 한번 보면 뼈의 구조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단어 선택을 단어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뼈를 구성하고 있는 거를 가장 바깥에 있는 거를 구성하고 있는 거를 골막이라는 말을 썼어요. 골막. 굉장히 뼈에 있어서 이 골막이 가장 중요해요. 왜 중요해? 뼈의 굵기 성장에 관여를 하지만 영양이나 감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혈관 그다음에 뭐 저기 신경 이런 거에 분포가 되는 게 골막이에요. 그래서 뼈가 부러지면 골막 파열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힐링이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치유가 되려면. 가장 기본이 모든 세포는요. 힐링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해. 산소. 그러면 산소를 운반하는 애는 누구예요? 혈관이야. 혈액. 그지? 그래서 혈관, 신경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도 안 부러졌어. 그런데 혈관이 차단이 됐어. 그러면 썩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 아무것도 안 다쳤어. 뼈도 안 부러졌어. 그런데 혈관이 차단이 돼서 뼈가 부실부실해졌어. 썩었어. 이걸 뭐라고 해요? 무혈성 괴사라 그래. 근데 무혈성 괴사는요. 물론 대퇴, 골두, 골절에 가장 많지만 탈구만 있어도 올 수 있어요. 물론 골절 탈구에서 훨씬 더 많이 와요. 그런데 탈구는 재수가 없으면요. 탈구로 바로 모든 골절 또는 골절 탈구 또는 탈구는요. 뭐야? 응급이에요. 응급. 왜? 자기 위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항상성으로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주변으로 예쁘게 지나가는 혈관, 신경을 건드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는 즉시 정복한다예요.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뼈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골막이에요. 골막. 그래서 골막 파열이에서 골막에서 여기서 염증이 시작이 되면 절대 힐링이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돼. 그래서 이 골막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신경도 들어가 있고 영양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혈관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세포에는요. 혈관이 분포가 되어 있지 않고 혈관이 분포가 되어 있지 않은 조직이 만약에 손상이 됐어. 100번을 예쁜 걸로 꼬매봐야 힐링 안 됩니다. 왜?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반월상 연골. 반월상 연골에서요. 내연부, 바깥에 외측 변연부가 있어요. 그치? 그러면 내연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변연부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분포가 되어 있지 않아. 그럼 거기 아무리 꼬매봐야, 아니 내연부 꼬매봐야 힐링이 안 돼. 그럼 그냥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분 절제술을 한다든지. 그래서 똑같은 파열이 일어나는데 누구는 꼬매서 나오고 누구는 절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위에 따라서 이거는 아무리 꼬매봐야 나중에 좋은 꼴 없어. 그러면 안 꼬매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은 혈관 분포가 안 돼 있는 데야. 혈관 분포가 되어 있는 데야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뼈에 있어서 혈관 분포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해부학적 위치에 있는 구조물은요. 골막이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골질은요. 해면골이야 피질골이야 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 골다공증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럼 골다공증은 뭐예요? 뼈가 단단해 아니면 치밀해 촘촘해 라고 얘기하는 게 해면골 자체가. 해면골이 뭐야? 스펀지라는 뜻이잖아요. 스펀지골이에요. 그러면 그 스펀지골이 촘촘해져야 좀 단단한 거야. 그 안쪽이. 근데 그 안쪽이 뭐예요? 얼기설기로 되어 있어. 그러면 외부에서 충격이 조금만 가해져도 빡 하고 부러져요. 그럼 병적 골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골질이에요. 그 다음에 골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골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적색골수, 백색골수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럼 황색골수, 백색골수래. 황색이냐 적색이냐. 대부분은 다 황색이고요. 적색골수가 남아있는 데만 골수 이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어디예요? 척추나 뭐 이런 쪽에 그런 편편골로 이루어져 있는 데만 적색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뼈에서는 양 끝단에 분포되어 있는 연골이에요. 앞에 골연골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뼈기 때문에 뼈의 연골이에요. 우리 물렁뼈 있죠? 여러분들 갈비 뭐 뜯으러 가서 보면은 갈비 끝에 보면은 왜 이렇게 물렁뼈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물렁뼈하고요, 인대하고 건하고 헷갈리는 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뼈가 이렇게 있으면 뼈하고 뼈를 이어주는 조직은 연골, 저기 뭐예요? 인대야. 그리고 뼈하고 고기하고 근육하고 붙어서 해주는 거는 뭐예요? 건이야, 건. 그래서 고기 먹을 때 빡 하고 왜 그 잘 익은 고기 빡 하고 떨어질 때 왜 살에 붙어 있는 반들반들한 건 건이에요. 건이고, 그 다음에 닭 이렇게 왜 한 마리 시켜서 이렇게 쫙 해갖고 이렇게 딱 뜯으면 뼈에 이렇게 튀어나온 그 말라고 이렇게 흔들흔들 그건 인대야. 왜냐하면 그 인대가요 이쪽 뼈하고 서로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뜯어냈기 때문에 얘만 뽁 하고 나오는 거 이건 인대예요. 그래서 인대, 건 이런 것들은요 서로가 이어주는 접합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골연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뼈의 완전히 끝단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골연골은요 물렁뼈, 카트리지라고 하는 이 연골은요 얘가 잘 보존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여기에서 성장판처럼 여기서 막 일어나요. 그래서 성장이 일어나요. 커져. 그래서 얘는 길이로의 성장. 골막은 두께로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애기 뼈는요 점점 길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두께로도 두꺼워지고 길어져요. 뭐하고 골막이냐 골연골이냐. 그래서 우리는 뼈가 막 단단해지는 과정을 골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골화. 자, 처음에는 딱딱하지 않았어. 그런데 약간 소프트하다 그래서 너무 막 말랑말랑한 이건 아니고 약간의 그 완전히 단단한 조직이 아는 그런 것 같아요. 연골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면서도 완전 단단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애가 골화됐어. 딱딱해지면 뭐냐면 얘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뼈가 딱딱해야지 안 딱딱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는 골화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두께로의 성장을 막내골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길이로의 성장을 연골내 골화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골화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었어. 연부 조직이 골화되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는 거야. 딱딱해져. 그래서 인대가 골화가 되면 어떻게? 인대는 쫄깃쫄깃하고 엘라스틱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쫄깃쫄깃한 애예요. 그런데 얘가 골화가 됐어. 그러면 딱딱해지고 부실부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척추에서 후종인대 골화증이야. 그럼 뭐야? 후종인대가 딱딱해지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골화라는 단어를 보시면 경화, 골화 이런 단어는 뭔가가 연부 조직이 오래 써서 닳고 닳아서 딱딱해진 거야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왜 손 같은 경우에도 손톱이나 그 주변에 보면은 이게 다 연부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얘를 깎다가 뭐를 좀 잘못했어. 그러면 손이고 뭐고 다 까슬까슬해지면서 딱딱해지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경화됐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연부 조직이 물이 빠지면서 수분이 빠지면서 뭔가 원래의 그
그런 텐션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골화 과정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골아 세포 또는 골모 세포, 파골 세포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밑에 하나 막내골아, 연골내골아 이런 것도 메모해서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기출문제 3번을 보면 골절을 시사하는 대표적인 증상이나 징후에 대해서 써라. 이게 2011년도에 10점짜리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뼈가 부러지면 가장 기본적인 거 통증이야. 그래, 통증, 붓고, 피나고, 아프고, 못 움직이고 이게 그거야. 근데 이걸 뭐 어쩌라고. 그럼 잘 포장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쓸 때는요. 이렇게 써야 돼요. 골절 그 부위의 통증. 응? 골절 부위의 통증. 골절 부위를 만졌더니 더 아파. 압통. 골절 부위를 움직여봤더니 더럽게 아파. 그러면 관절 움직임에 대해서 움직였더니 관절통. 그죠? 그러면 관절 주변에 봤더니 부어있어. 그 부위. 그래서 골절 그 부위에 어떻대더라, 빨갛대더라, 부었대더라, 너무 아프대더라, 아픈데 눌렀더니 더 아프더라, 아니면 움직였더니 더 아프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국소동통. 국소동통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부분. 다른 데 막 여기 다쳤는데 온몸이 막 아프대. 여기 다쳤는데 머리가 아프대. 그건 연관시킬 수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그 부위에 그래서 국소적으로 그 부위, 다친 그 부위에 국소통, 운동을 시켰더니 더 아파. 운동통,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 기능장애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국소적인 부종, 변형, 이상운동, 뭐 피부 변색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10점짜리로 옛날에 냈어. 그러면 이건 거의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너무 일반적인, 너무 쉬운 문제라고 안 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항상 어려운 문제만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난이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래서 꼭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 기출문제 4번은요. 별표가 10개라고 해도 저기 모질라.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뭐냐면 골절 부위의 응급처치 중 가장 중요하고 먼저 시행하는 게 뭐야? 고정하는 거예요. 고정. 그 골절 부위에 고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저 보세요. 이쪽이 팔이 부러졌어. 팔이 상완골 간부골절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간부골절이 되는데 부목 고정을 하지 않았어. 덜그럭거렸어. 뭐가 문제가 될까? 뭘 문제가 돼? 병원에 와서 붙이면 되지. 그러면 안 돼. 처음에 다쳤을 때는 신경 손상이 없었어. 근데 어떤 신경 손상이 가장 유력해? 상완골 간부골절이야, 이 사람.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들어가는 거 뭐라 그랬어? 그렇지. 손목이 떨어져. 여길 다쳤는데 갑자기 손목이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위에 골절이 일어났을 때 신경이 어느 신경이 어떻게 지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골절이 상완골 간부골절이야. 이 사람 부목 고정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사람이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골절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부러졌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정복수를 하면 돼. 근데 그 정복수를 하루 이틀 늦게 정복했다고 해서 안 붓고 그러진 않아. 그런데 응급적으로 이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 게 뭐야? 부목 고정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처음에는 신경 손상이 없었는데 움직이는 이송하는 과정에서 덜그럭덜그럭 거리면서 혈관 손상이 있고 그 다음에 신경 손상이 나타날까 봐 그게 문제고, 또 하나 처음에는 폐쇄성 골절이었어. 겉으로는 개방성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걸 덜그럭거리면서 어떻게 삐져나와서 날카로운 골편이 바깥으로 했어. 그러니까 막 개방성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일 다쳤는데 병원에 왔더니 오후가 돼버렸어. 손상이. 이거는 굉장히 크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줄이고자 응급구조사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해서요. 그럼 초기에 잘 대응을 해서 확대되는 거, 손해를 확대되는 걸 막자. 더 큰 후유증이 남기지 않는 것을 막자라고 얘기해서 응급이라는 말을 써서 응급으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돈을 더 주겠다. 수가를 더 주겠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비싼 수가를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요. 부목 고정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잖아. 그러면 부목 고정이 필요한 거 왜 그러지? 그러면 딱 제가 생각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러졌는데 처음에는 단순골절이었는데 부목고정을 하지 않아서 이게 조각조각이 났어. 분쇄골절로 갔다. 처음에 폐쇄성이었는데 개방성으로 갔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신경손상, 혈관손상 없었는데 부목고정하지 않아서 이송되는 과정에서 연부조직 손상, 거기에 신경, 혈관 손상까지 같이 갔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그거는 항상 제가 2차적인 손상 뭐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 플러스 하나가 또 뭐가 있느냐면 밑에 보시면 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지방색전증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방색전증 및 쇼크 발생을 줄이고 감소시키고 라는 단어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지방색전증이 뭐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조그만 뼈는 지방색전증 잘 안 걸려. 근데 제법 큰 거, 보행자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다가 진짜 잘근잘근 부러졌을 때, 응? 상지 하지가 그냥 다 부러졌을 때, 그건 뭐야? 부러진 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뼈가 부러지면서 거기 혈관 파열이 일어나면서 뼈 안쪽에서 들어있는 지방세포가 어떻게 해요?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어디를 막는 거지? 어딜 막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기의 혈관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뇌라든지 폐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이런 혈관들이 많이 가는 그런 혈관에 막게 되면 그게 색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막았어. 막았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색전이라는 말은 혈관에 덩어리가 막혔어 라는 뜻이에요. 혈관에 뭔가가 핏덩어리가 혈관을 막았어는 다 색전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런데 색전의 원인이 지방이야. 그러면 지방이라는 말을 지방색전증이라는 말을 쓸 거고요. 또 에어도 있어. 공기로 되어 있는 그런 색전증도 있어요. 에어로. 그러니까 뭔가가 주사기라든지, 그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저 사람 죽이고 싶어 그러면은 왜 그 주사기에다가 에어 집어넣어가지고 에어 엠볼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색전은 혈관이 막히는 걸 색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혈관이 막히는 원인이 뭐야? 80% 90% 이상은 뭐야? 혈액은 워터리하게 흘러줘야 되는데 뭔가가 그러니까 덩어리가 있어서 그걸 막는 걸 색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원인이 지방이면 지방색전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방색전증이 왜 생겨? 갑자기 지방 덩어리가 내 원래 피하 지방이 잘 얌전하게 있는 애가 왜 갑자기 혈관으로 왜 뛰어들어가 봤더니 그게 뼈가 부러지면서 골수 안에 있던 지방 밀입자, 소립자들이 들어갔구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딱 부러졌다고 해서 이 지방이 막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근데 부러져서 고정을 좀 잘해주면, 골절 부위를 단단히 고정해주고 잘해주면 조금은 나오겠지. 그런데 얘가 고정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면 더 많이 나오겠지, 안에 있던. 그래서 골절 부위를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거에서 가장 큰 이득은 뭐냐면요, 이런 지방색전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2차적인 합병증, 혈관 손상, 신경 손상 이런 것들을 감소시켜주고요. 그러니까 예방시켜주고요. 개방성으로 가는 거를 감소시켜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부목고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써라. 근데 2018년도에는 골절에 대한 부목고정의 장점에 대해서 써라. 다 그 말이야. 다 넘겨보세요. 자, 기출문제 5번을 봤더니 올림픽대로에서 3중 추돌이 돼서 쭉 봤더니 가운데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가 좌측 하지에 부상을 당했대요. 부상 부위를 관찰하니까 부종과 변형이 관찰이 됐대. 그러면 부종과 변형이래. 그러면 골절이구나. 골절의 증상이네. 그죠? 나왔죠? 예, 관찰되었으나 개방창은 없었다. 폐쇄성 골절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의식은 분명했고 사고 정황상 타 부위의 손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되게 아픈데 머리 손상은 없는 것 같아. 이 얘기예요. 이건. 여기서는 그렇게 줬어요. 그러면 문제가 나가요. 상기 운전자에서 응급조치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될 게 뭘까? 라고 물어봤어요. 뭐야? 부목고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보고 삼중 출혈사고 CPR 막 이렇게 썼어. CPR을 왜 해? 사고 정황상 손상이 없고 의식이 분명한데 여기에서 왜 심폐소생술을 여기서 왜 해? 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여기서는 그거 쓸까봐 여기다가 써준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데 한 개도 안 다치고 좌측 하지부만 되게 아파해. 이 얘기만 써준 거예요. 자, 응급조치가 필요한 이유 써. 그러면 아까 부목 고정의 장점에 대해서 쓰시면 돼요. 맞지? 예. 근데 여기에서 꼭 써야 되는 건 뭐냐면 개방창은 없었다. 응? 개방창 없었는데 응급조치 안 하면 개방성 골절로 될 수 있을 거야. 요 얘기가 여기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맞지? 예. 그 다음에 요런 내용들을 쭉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요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부목고정의 장점이 뭐야? 이 사람 부목고정 왜 해줘야 될까? 이 사람한테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뭐지? 부목고정이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부목고정 하나 가지고 여러 개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14년도까지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뒤로 가면요. 또 많이 나와요. 이게 아닌 듯, 비슷한 듯, 아닌 듯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푸는 방법, 문제 답 하시면 안 돼요. 응? 정확하게 그 문제를 이해하고 아 이걸 왜 이렇게 냈을까 그러면 본인이 한번 상상을 해서 아 요걸 거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목고정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부목고정에 대해서 쓸 수가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쭉 부목고정의 장점에 대해서 써놓고 이 사람이 이거는 뭐를 했을 때 이런 장점이 나오는지 거꾸로 답이 부목고정이 될 수가 있고 부목고정을 쓰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답하고 문제가 서로 뒤바뀔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분 쉬고 하겠습니다.